예, 현대문학사 2주차 강의입니다. 화요일 수업과 목요일 수업 이렇게 2주차 두 번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진도 계획대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서정주의 시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주차에 화요일 수업은 서정주의 시 화사와 문둥이, 목요일 수업은 수대동 시와 나의 시, 이렇게 진도 계획이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강의 계획서도 출력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고요. 또 교재도 준비되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품 텍스트.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시작품, 비평작품을 스캔을 해서 블랙보드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파일을 다운받으면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화면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출력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고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고요. 첫 시간에 강의 속에서 얘기했지만 수업 내용, 즉 담당 교수가 작품, 시나 비평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관점은 참고로 하고 이제 수강생 각자가 이 작품 한 편 한 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새로운 형식 분석, 내용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특징을 찾아내는 거, 그죠? 발견해내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우리 출력하는 파일 이외에도 이 시집을 서정주 시집, 한용운 시집, 김종산 시집,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공부할 비평, 김기림 비평, 이마 비평, 박용철 비평, 그 텍스트를 직접 구해서 읽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제물을 1차 과제, 2차 과제물을 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수업만 듣고 한 학기를 공부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교재로는 277쪽인데요.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요.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정주 초기 시의 의미 구조를 고찰하기 위해서 서정주 초기 시의 의미 구조가 한편에 집약되어 있다, 혹은 농축되어 있다고 담당 교수가 나름대로 판단한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집중적으로 먼저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한 편 속에 서정주 초기 시의 형식적인 구조, 의미의 구조, 이런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 농축되어 있다, 모나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작품이 다 균등하게 n분의 1씩의 가치가 있는 것라기보다는 어떤 작품은 좀 더 집중적으로 가치가 있다. 물론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지만 이 작품이 모나드라고 생각하지만 서정주 초기 시에, 또 우리 수강생들이 실제 서정주 전집을 읽어보고 서정주 초기 시에 모나드가 되는 작품을 또 다른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나드라는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당 교수가 접근하는 방법만 정답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창구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화상을 집중 분석해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현재, 세 번째는 미래이고, 그 의미 구조는 과거, 그리고 그 의미 구조는 대체로 상징, 대립적인 상징들이 그 의미 구조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각각 과거 부분, 현재 부분, 미래 부분에서, 특히 과거 부분에서 대립적인 상징과 미래 부분에서 대립적인 상징을 발견하면 그 이원성이란 말 알죠? 양극의 대립적 상징 속에서 의미 구조를, 전체적인 의미 구조, 초기 시의 전체적인 의미 구조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한 편 속에서 그 핵심적인 상징을 찾아서 의미 구조의 큰 틀을,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물론 초기 시에 국한해서요. 그랬을 때 그것은 검증이 필요한 어떤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 한 편만 가지고 과연 그러냐? 그리고 그러한 해석, 분석과 해석이 좀 더 객관적으로 근거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설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이 서정주 초기 시의 의미 구조라는 이 논문에 가장 큰 틀을 알 수 있는 것은, 큰 틀에서 이것의 전체적인 구도를 알 수 있는 것은 8쪽에,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8쪽에 이 목차를 보면 전체적인 이 글의 구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의 복잡한 건물,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SK 미래관도 굉장히 복잡한 건물 중에 하나죠. 새로 만들어진 이 복잡한 건축물에 어떤 복도든 어떤 방이든 어떤 공간에서 이 전체 구조를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어떤 한 부분에서 전체를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전체의 이 건물의 전체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뭘 보면 전체적인 이 건물의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설계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전체를 조망하는 거니까. 내가 전체 중에서 어디에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한 편의 논문도 짧은 소논문이나, 그죠? 그 리포트 같은 거는 금방 구조를 알 수 있지만, 이제 학위 논문,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 같이 좀 규모가 큰 논문은 전체적인 구조를 알기 위해서 목차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8쪽을 한번 보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2장이거든요. 2장에서 제목이 대립 개념과 시의식의 구도, 그렇게 돼 있죠. 자, 구도를 잡는다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는 겁니다. 서정주 초기 시의 의미 구조를 연구하는데 3장이 이제 그 본격적인 연구이지만 2장이 3장보다 먼저 연구되고 있는데, 그것이 구도를 잡기 위해서 시의식이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제목이 대립 개념과 시의식의 구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 속에서 과거 부분, 현재 부분, 미래 부분이라는 세 가지 부분에서 대립 개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정주 초기 시의 큰 틀의 시의식의 구도, 그죠? 큰 틀을 한번 잡아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주로 모나드라고 내가 판단하는 한 편의 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도출해내는 일종의 가설에 해당됩니다. 한 편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장을 보면 1절이 자화상의 구조 분석,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공부입니다. 이 자화상을 집중적으로 구조 분석해서 과거 부분, 현재 부분, 미래 부분, 그리고 과거 부분의 핵심적인 대립 개념은 물론 상징인데 거의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온통 애비와 음해라는
이 두 가지 상징이 이 가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립 개념이고, 그 대립 개념 속에서 이 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심리적 갈등이 이 가거 시제의 중요한 뭐예요? 자화상이다. 자화상의 모습이다. 그것이 의미 구조의 중요한 뭡니까?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시의식의 발생이라 되어 있죠. 그 발생이 바로 이 가거 부분에서 발견한 이 핵심 대립 개념인 애비와 음해라는 이 대립 개념, 다른 말로 하면 이원성, 이 이원성으로부터 이 아들이 의 심리적 갈등이 만들어내는 어떤 발생, 무엇이 발생했어요? 시의식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시인으로서의 자각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때는 물론 시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자화상 전체를 보면 이 과거 시제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로부터 미래를, 그죠? 각오하게 되는, 미래를 결심하게 되는 이 대목을 보면 이 과거가 바로 시의식이 발생하는 중요한 어떤 모티프가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 과거의 갈등이 현재에 뭘 만들어내요? 부끄러움과 죄인과 천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현재의 모습이고, 23살 된 서정주, 청년 서정주의 이때 이제 시를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 시를 쓴 거 아니겠어요? 자화상이라는 시를. 그리고 미래 부분에서 이것은 현재 아침이 온 것도 아니고 이슬이 맺힌 것도 아니고, 물론 현재도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안을 난다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결심 혹은 미래적인 예감 같은 것인데, 이 미래 부분에 나오는 핵심 대립 개념, 핵심 상징은 뭘까요? 이슬과 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슬과 피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원형적 상징으로 볼 때, 피는 생명과 욕망이, 그죠? 충돌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 어떤 동물적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강한 생명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강렬한 이 피를 정화시키고, 자, 어떤 면에서 정화입니까? 피를 맑게 순수하게 한 게 이슬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정화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화는 상승시키는 거죠. 끌어올리는 겁니다. 왜? 이마 위에 얹혔으니까요. 피는 아마 심장으로 대표되는 이 육체에 속한 것이라면, 이 이슬은 정신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마라는, 그죠? 예,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겠죠. 그럼 이슬의 의미는 피를 정화하고 성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상징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래 부분에서,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시의식의 지향입니다. 그것이 2장의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자화상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시의식의 발생, 이것은 과거 부분, 시의식의 지향은 미래 부분에서 뭘 도출했다는 거예요? 대립 개념, 물론 상징입니다. 다 핵심적인 대립 개념을 도출했다. 시의식의 발생 부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비와 음해의 대립 개념, 시의식의 지향 부분에서는 피와 이슬의 대립 개념이란 겁니다. 그리고 피가 어떻게 해서 이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과거와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 등장하는지 심층적으로 지난주에 한번 분석을 해봤죠. 예. 이 피가 이 시에서 뿐만 아니라 초기 시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서정주 초기 시의 핵심 상징이다. 그러나 이 피는 엄청난 갈등을 파생시키죠. 왜? 이것은 육체적 욕망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피는 바로 부끄러움, 죄인,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의식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
서정주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인간의, 그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인간의 특성이죠.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힐 때 정신적으로는 죄의식을 느끼고 뭘 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정화하고 싶고 또 성화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이슬이라는 것이 시를 통해서 이것을 정화하고 성화하겠다는 시를 쓰면서 살겠다는 그 결심을 이제 이 자화상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23살 난 서정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가 언제나 섞여 있다는 말은 이 강렬한 피의 흔적을 지울 수 없으리라는 예감을 지금 23살 때 하는 거죠. 그만큼 이게 강렬한 경험이고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병든 숫개에 비유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학적인, 그죠?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총정리하고 있어요. 시의식의 발생, 그래서 2절에서 시의식의 발생에서는 이 과거 시제 부분, 과거 부분을 다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에비와 에미의 관계로부터 이 아들이 어떤 시의식이 발생했는지를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시는 암시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소설과 같이 모든 표면적으로 정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추를 하고 그 암시성을 통해서 짐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그 해석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데, 분석과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좀 더 적절하고 정확한 분석과 해석인지는 다른 사람의 분석과 해석과 경쟁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의 해석을 뒷받침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비와 음의 대립개념 속에서 이 아들이 어떤 심리적 갈등을 겪는지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 추적할 때 여기 다양한 것들이 다 동원돼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에비 이외에도 바다가 등장하고 외할아버지가 등장하고, 그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작품을 5살 때라는 작품에서 부모가 집에 없지만 혼자서 가히 눌림에, 그죠? 빠졌을 때 바다에 자기를 끌고 가는 이 새는 음해로부터, 그죠? 이름을 들은 새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도 등장하고 엄마의 영향력 속에서 새가 등장하는 이 시에서 어머니 쪽으로 바다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 분도 할아버지가 아니라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이 바다는 에비보다는 음해 쪽에 더 가까운 계열로 뭔가 무의식의 심연이라든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면이라든지 이 모성과 친연성이 있는 그런 계통이다. 그래서 이 바다의 의미와 이 새의 의미를 추적하면서 부성과 모성의 원형적 탐구가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의 존재론적 탐구에 해당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 편의 시가 서정주 개인의 혼자만의 경험이나 문학적 체험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그죠? 그래서 그것을 원형적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부성과 모성의 대립 개념으로부터 뭐가 파생하는 걸까요? 새를 통해서 여성의 눈을 뜨고 그 여성이 다시 이제 내가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상징 분석을 통해서 원형 상징도 있고 다양한 상징이 있겠죠. 더 구체적인 것은 이 교재나 텍스트를 좀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이성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그리고 새에서 다시 무엇이 갈라져 나옵니까? 동물적 욕망의 상징인 여성과 정신적 숭배의 상징, 정신적 사랑의 상징인 눈썹으로 다시 파생돼 나온다. 그래서 이 시의식의 발생 부분에서 출발점은 에비와 M이지만 이 대립 개념, 대립적인 상징이지만 거기서 새와 다시 고양이와 눈썹으로 이 여성적 그죠? 상징들이 파생돼 나오는 과정을 추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장의 2절 시의식의 발생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의식의 발생에서 우리가 핵심을 포착한다면 에비와 에미의 대립 개념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말한다면 부성과 모성의 그죠? 대립이겠죠. 이때 부성과 모성은 친아버지, 친어머니라는 뜻보다는 아버지의 원리, 어머니의 원리, 그죠? 즉 원형 상징이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정신분석학.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제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그죠? 정신분석학들이 거기서 다시 갈라져 나오죠. 융의 원형, 그죠? 분석, 집단 무의식, 그죠? 락강도 등장하고요. 자아 심리학이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자아가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인간 정신의 구조 중에서 에고, 바로 자아죠. 이드, 그죠? 이드가 이제 일종의 리비도입니다.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이 자아가 중간에 있잖아요. 자아가 이드와 슈퍼 에고를 잘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있어서 조율을 해야 이 인간이 이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자아심리학자들이에요. 다 프로이트로부터 이렇게 여러 갈래의 분파가 생기는 거죠. 정신분석학 안에서도. 그런데 락강이라는 사람은 이 자아보다는 이드의 해방이 더 프로이트 이론에서 중요하고 프로이트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자아가 아니라 이드다. 이렇게 당시 락강이 그런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이 자아심리학이 프로이트의 후계자처럼 세계적으로 그죠? 뭐라고 할까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딸도 이 자아심리학의 일원이었거든요. 그만큼 정통파라고 생각했는데 락강이 오히려 프로이트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자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드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락강의 일종의 혁신 같은 정신분석 학계로 따지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파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성과 모성의 대립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심층적인 연구의 뭐예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우리 수강생들이 각자 그걸 융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락강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힌트를 줬어요? 내가 에비와 에미를 단순히 친아버지, 친엄마라고 하는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현실적 체험으로만 이 작품을 보지 말고 상징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이 작품 전체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이고, 서정주는 한국의 보들레르라고 칭해질 정도로 상징주의 시를 썼거든요. 상징을 중심으로 시를 썼거든. 보들레르가 프랑스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19세기 말 그런 대표적인 시인이라면 한국의 보들레르, 즉 한국의 상징주의 시인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시어 하나하나가 이 상징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이 에비는 종이었다. 엄에는 밤이기 뭡니까? 엄에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어 하였으나. 이때 에미를 그죠? 가족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이 논문에서 그죠? 기본적인 뭡니까? 토대를 이루고 있죠. 상징으로 본다는 거는.
그래서 원형적 상징으로 본다면 그것을 프로이트든 융이든 락강이든 그죠? 자아심리학자의 그런 방법이든 물론 꼭 시를 그런 다른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그런 다른 학문의 개념을 활용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뭐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치사 선택해서 정신분석학이든 철학적 관점이든 사회학이든 뭐 다양한 관점, 심리학의 관점들을 활용해서 이 작품을 더 온전히 혹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도식적으로 뭘 자꾸 다른 이론이나 개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오히려 작품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해석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작품을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요. 지금 약간 옆길로 샜는데 부성과 모성의 이율 배반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원성이 뭐예요? 시의식의 발생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디까지 왔어요? 새와 뱀, 고양이 뱀과 눈썹까지 왔을 때 이 여성에 대한 욕망과 정신적 사랑, 그죠?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사랑으로까지 분화된 이 지점까지 분석을 뭡니까? 진행해 왔잖아요. 여기서 뭐가 핵심 개념으로 발생할까요? 부성과 모성의 대립 개념이 뭐로 진행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절에서 시의식의 발생 부분에서 시의식의 발생은 부성과 모성의 대립으로부터 발생했지만 그것이 진행 과정에서 뭘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의 대립 개념으로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사랑이라는 이 대립 개념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식의 발생이라는 부분에요. 자, 그런 식의 가설이죠. 일종의 이것도 가설입니다. 자, 미리 얘기하면 이 논문은 3장에서 바로 그러한 핵심적인 대립 개념들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2장은 지금 어찌 보면 모나드, 즉 농축된 엑기스를 가지고 가설을 만드는 것이고 3장은 그 가설이 과연 서정주 초기 시에서 타당한 주장인지를 다시 검증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3장을 한번 보세요. 8쪽 목차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의 제목은 갈등의 전개 양상과 시세계의 규명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계를, 자, 이 단계는 시의 현상이 그렇게 단계별로 전개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의식이 어떤 발생론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상으로 나타난 작품 속에서 그 시의식이, 시인의 시정신이 내면적으로는 어떤 발생론적으로 순서가 있을 텐데 1차, 2차, 3차, 4차. 그런데 작품이라는 현상 속에는 그게 다 한꺼번에 혼재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공존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작품을 그냥 하나의 객관적 현상으로만 놓고 분석하면 그것은 공존하는 것이다. 순서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연구를 하죠. 왜냐하면 이 논문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중요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예술 작품의 현상만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현상이 또 만들어지게 된 결과니까 발생과 과정과 결과까지를 순차적으로 뭡니까?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죠. 마치 형사가 범죄를 재구성해서 범인을 찾아내듯이. 그런데 작품의 현상은 다 그 양상들이 혼재되어 있거나 공존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현상은 그렇지만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최초의 발생과 과정까지 다 순차적으로 한번 규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3장에서 이게 이제 내가 보는 시의식이 이 대립 관계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전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서정주 초기 시를 다시
내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그러니까 이 시집을 그냥 겉으로 나타난 작품의 순서대로 그냥 왜냐면 이게 발표 순서니까 대체로 첫 시집이 이 전집에 처음에 첫 번째 실려 있고, 그리고 첫 시집의 수록 순서대로 이 전집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서정주 초기 시를 연구할 때 이 순서대로 전개됐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거는 작품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첫 시집만 해도, 첫 시집이 화사집이거든요. 그 첫 시집만 해도 내가 지금 연구하려고 하는 이 시의식이라고 하는, 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순서 없이 막 뒤바뀌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시인이 창작하는 그 작품 속에서 순차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그게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정신구조, 예술가의 이 내면 세계는 복잡하니까요. 근데 나는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그죠? 잠재되거나 내재되어 있는 그 시 정신의 순차적인 과정을 다시 뭐예요? 재구성해 내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첫 시집의 첫 번째 이 자화상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작품 한 편에도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잖아요. 시의식이 발생하고 현재 상황과 미래의 지향점까지, 지향점이 바로 이슬이라고 본다면 지향점까지 한 편의 작품에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 정신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돼 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어떤 지향점을 갖는지 이게 한 편에 다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연구하는 이 논문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표면적인 현상에 집중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대부분인데, 나는 그 내면에 들어있는 시 정신을 다시 이 순차적인 재구성을, 질서를 잡아본다는 거예요. 상상력의 질서를, 그죠? 잡아보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혹은 어떤 기본적인 그 목표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지가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장에서 갈등의 전개 양상과 시세계 규명이라는 이 3장의 큰 제목 속에서 1절이 뭐예요? 부성의 부재와 모성의 동경이죠. 2장의 가설을 다시 객관적으로 펼쳐서 이 초기 시를 다시 분해해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 가설에서는 부성과 모성의 대립 개념이라고만 말했는데 이제 더 구체적인 개념을 부여하면 이렇게 되죠. 부성은 부재합니다. 애비는 종이고 집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엔 부성에 대해서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별로 없어. 주로 엄마 쪽의 얘기를 자꾸 해요. 외할아버지도 얘기하고 할머니도 얘기하고 어머니는 풋살구가 먹고 싶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죠? 과거 부분에서 어린 서정주가 느꼈을 심리적 갈등, 이걸 보면 모성을 동경하는 겁니다. 모성을 동경한다 그래서 뭐 근신상가 자꾸 그렇게 뭡니까? 극단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성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새로 가고, 새에서 다시 이성에 대한 두 가지, 그죠? 정신적 사랑과 육체적 욕망으로 파생되죠. 바다도 무의식의 바다이고, 인간의, 그죠? 내면 속에 있는 본능과 충동의 알 수 없는 그 세계,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했을 때 실제 바다는 아니냐? 실제 바다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보년에 외할아버지가 실제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정기적 사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술이란 것은 실제 경험, 현실 경험에서 을 토대로 그것을 예술적으로 재창조하고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의 경험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이 바로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탐구잖아요. 이 시인의, 서정주라는 예술가의 이 시정신, 시의식의 이 심층으로 들어가서, 그죠? 이 전개 과정을 살피는 겁니다.
부성의 부재와 모성의 동경에서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탐구로 전개되는 것은 이 2장 가설 부분에서, 그죠? 5살 때라는 시에서 엄마한테 이름만 들은 그 수국새라든지 그 새에 이끌려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죠? 가히 눌리며 경험을 했을 때 그 새가 다시 육체적 욕망의 대상과 정신적 사랑의 대상으로 파생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단계로 가는 거죠.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탐구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에 다 농축되어 있을까요? 내가 모나드라고 생각했던 이 작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여기 다 뭐예요? 잠재되어 있어서 이 부끄러움 죄인 전치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피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 피에는 그래서 이 피와 병든 숙회를 이 작품을 표면적으로만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냥 진짜 병들은 숙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게 발정난 숙회처럼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어떤 자기 자신, 시적 주체. 그게 바로 피라는 상징으로 집약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풋살구가 성적 뉘앙스가 있다. 성적 욕망의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것도 또 바람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물론 중의적으로 있지만 시련, 뭐 자유, 방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적 욕망이라는 뉘앙스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피의 모든 뭐예요? 피로 결집되는 이 어떤 관계, 상징들 사이의 관계,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3장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지금 그래도 전체적인 이 논문이 어떤 구도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지를 이제 중간쯤에 한번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2절은 뭘까요? 외계의 억압과 자아의 폐쇄죠. 자, 이 부분이 부성의 부재와 모성의 동경에서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탐구로 나아가는 것은 2장의 가설 부분에서 시의식의 발생에서 어느 정도, 그죠? 가설을 삼았던 것인데, 이 중간에 또 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외계의 억압과 자아의 폐쇄예요. 부성과 모성의 갈등 사이에 갈등이 육체와 정신의 갈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주체는, 시적 주체는 폐쇄된 자아 속에서 뭡니까? 자아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이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사랑의 이 갈등으로 전개되는데 외계의 억압, 현실, 이 외계라고 하는 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상징계, 현실, 뭐 이런 것이 다 되겠죠. 부성의 원리, 부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재하지만 이 존재에게 억압을 가하는 어떤 원인이 된다. 그래서 자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사랑이라는 것은 이 밀폐된 자아라고 하는 강렬한 어떤 뭡니까?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정신적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갈등과 탐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가서 다시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3장을 지금 미리 좀 설명한 셈이 됐는데 이제 2장에서 다시 2장으로 돌아갔어요. 시의식의 발생 부분은 지금 부성과 모성에서 정신과 육체의 갈등으로 파생돼 가는 그 전개 과정을 이 가설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3장 가서 다시 검증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3장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제 지난주에 역시 공부했지만 다시 지금 복습하는 중입니다. 시의식의 지향점입니다.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부성과 의식의 지향점에서 이제 다시 이제 2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립 개념과 시의식의 구도에서 이제 1절은 자화상의 구조 분석이고 2절은 나오는데 시의식의 지향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화상을 이제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 단계이고요. 미래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향이란 거 알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라고 얘기했던 그 바로 결심. 그 자화상에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란다가 이제 1연의 끝이고 2연에 보면 이제 아침, 시의 이슬, 피 이렇게 나오죠. 병든 숙회 이렇게 나오죠. 그 이제 2연이 이제 미래 부분이라고 보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가 중심이지만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나는 왔다. 이것은 현재 완료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대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미래 부분이고 특히 아침이 그 다음에 시의 이슬이 이것은 물론 현재 시점도 개입되겠지만 지금 시를 쓰는 23살의 청년 서정주 입장에서 현재 시점도 개입되겠지만 앞으로의 그죠? 자기 미래상을 보는 거죠. 미래의 자화상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지만 난 뉘우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마 위에 얹히는 시의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맷봉의 피는 언제나 섞여 있어서 나는 병든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왔다라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공부한 걸 좀 정리해 봅시다. 부성과 모성의 이온성과 그 이율 배반성이 발생이다. 그죠? 발생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지향점을 가지고, 즉, 시의식이 발생되었지만 이것이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지향을 하는지는 이 미래 부분에 나타나는데,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자, 아침이 등장했어요. 지금 이 구절 이전에는 온통 밤이었거든요. 그죠?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부터 시작해서 이 시가 일행부터 그 다음에 호롱불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바람벽한 호롱불. 그죠? 이것도 밤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세상은 부끄럽기만 하고 죄인과 천치 등장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밤의 자식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밤의 자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미래 시제에 아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이마 위에 시의 이슬이 얹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슬은 피를 정화하고 또 하나는 성화시킨 것이죠. 그러나 이 맷병아리 피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병든 숙회 마냥 헐떡거리며 왔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역시 대립 개념 핵심적인 거 시의식 과거에서는 부분에서는 에비와 에미가 핵심적인 대립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서 피와 이슬이라고 내가 일단 얘기했죠. 대체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원형적 상징으로 봤을 때. 그러나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바는 더 깊이 더 심층적으로 읽어보면 피의 대립 개념은 이슬이 아니고 아침이란 겁니다. 자, 그걸 내가 이제 역시 이건 가설입니다. 지금 2장은 전체가 다 가설이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보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형적 상징으로서 물에 대해서 그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순수와 새 생명을 의미하고 물은 정화의 특성을 갖고 이건 이제 이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그 문학 작품에서 혹은 예술 작품에서 물이 가지고 있는 이 원형적 상징의 뜻을 뭐 여기 바슐라르도 나오고 그죠? 아까 얘기했던 융도 같은 계통입니다. 융의 원형이라든지 바슐라르의 물질적 상상력이라든지 크게 보면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자, 여기 피와 이슬. 그런데 아침이 나는 더 핵심적인 피의 대립 개념이다. 이슬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왜 그렇게 보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밤의 어둠을 극복하고 피를 여과하여 밝은 아침에 시인의 이마 위에 얹히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이 피를 정화하고 성화시켜서 도달하는 그 목표가 아니고
처음부터 시인이 나는 피를 정화하고 승화시켜서 이슬에 도달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밤을 극복하고 피를 극복해서 성화시켜서 아침에 도달해야 되겠다라고 아침을 추구했는데 목표는 지향점은 아침인데 이슬이란 것은 그 부산물로 혹은 결과물로 얻어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다른 작품을 아까 시의 시계 발생 부분에서 5살 때라는 작품을 그죠? 분석함으로 해서 내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에 뒷받침, 근거를 제시했잖아요. 지금 이것도 피의 대립 개념이 이슬이 아니라 아침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작품 자체에서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작품에서 서정주의 초기 작품 중에서 화사라는 작품을 보면 교재는 279쪽에 나옵니다. 이 화사가 어찌 보면 초기 시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왜? 첫 시집의 제목 자체가 화사집입니다. 화사는 말 그대로 꽃뱀이죠. 꽃뱀.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소리 잃은 채 낼름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이 바로 뱀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시적 화자 혹은 시적 자아, 시적 주체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의 모습이죠. 뱀은. 왜? 자기 자신 속에 꿈틀거리는 육체적 욕망을 어떤 시적 대상 속에 뭡니까? 동화시키고, 그죠? 투사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대변하는 동물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뱀을 보는 이 시적 자아의 이 심리적 태도는 역시 복잡합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모습이니까. 자, 보세요. 소리 잃은 채 낼름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 뜨더라. 온통이 물어 뜯어. 중간에 생략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 작품은 다시 전체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핵심만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이다. 스메라 배암 이랬어요. 자, 이 꽃뱀이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이지만 시적 주체와 동일시되고 있는 어떤 자아의 분신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자는 일단은 화자와 대상은 분리되어 있죠. 화자는 뱀을 그죠? 관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소리 잃은 채 낼름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 뜨더라. 자, 이 구절은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깊이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붉은 아가리는 왜 그럴까요? 자, 후반부에 보면 피 먹은 양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이다. 뱀이 동물을 잡아먹고 하면 피가 그죠? 온통 입술에 묻겠죠. 자, 이 피와 붉은 아가리는 거의 같은 그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핵심적인 상징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피입니다. 화사, 뱀의 정체, 그죠? 정체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상징은 피입니다. 자, 자화상에서 그죠?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을 때 그 피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육체적 욕망을 이 피로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그것을 이 작품에서는 뱀이라는 시적 대상을 그죠? 설정하고 피를 거기에 그 존재의 그죠? 일종의 정체성으로 뱀의 정체성은 피입니다.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뱀이라는 동물의 이 육체적 욕망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거,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뱀은 정신적 존재라기보다는 육체적 존재이고, 하늘보다는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이고, 그죠? 그리고 동물을 잡아먹고 사람을 물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피를 그러면
이 피가 육체적 욕망의 상징이라고 일단 우리는 볼 수 있고요. 클레오파트라까지 이제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입술이 등장하는데 화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고운 입술이라는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그죠?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남성들의 유혹의 대상이 되는데 바로 이 뱀은 그래서 꽃뱀이라고 했겠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징그럽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뱀의 이중성인데 이 뱀에 대해서 물어뜯어라 원통이 물어뜯어라고 얘기하는 이 화자의 이 태도를 보면 이 뱀에 대해서 뱀이 왜 푸른 하늘을 물어뜯을까요? 자, 이때 우리는 대립적인 색채를 알 수 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립이에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을 물어뜯는 이유는 이 푸른 하늘을 정오해서 혹은 뭡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뜯는 게 아닙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원통이란 말이 나오죠. 왜 물어뜯어요? 푸른 하늘은 사실은 이 피로 점철된 이 뱀, 다른 말로 하면 밤의 자식, 그죠? 자화상에 나오는 바로 시적 주체, 밤의 자식이 도달하고자 하는 대립 개념입니다. 밤의 자식이고 피로 점철된 이 뱀으로 비유되고 있는, 상징되고 있는, 대변되고 있는 이 시인의 내면 속에 있는 육체적 욕망은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고 거기서 욕망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로울 수 있는 해방된 어떤 공간 혹은 해방된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것이 뭐의 대립 개념이라고요? 피의 대립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푸른 하늘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푸른 하늘이 대립 개념, 즉 이 뱀이 추구하는 세계인데 왜 물어뜯어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인데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되기 때문에, 그 목표는 좌절될 수밖에 없는 목표이기 때문에 뱀의 입장에서는 원통하고 그래서 그걸 자학적으로 물어뜯는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그러니까 자학적인 모습이죠. 좌절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푸른 하늘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이 시에서 이슬이 아니라 아침이란 겁니다.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 이게 바로 푸른 하늘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이 피의 핵심적인 대립 개념이다. 이렇게 두 작품을 그죠? 같이 비교하면서 지금 해석을 해 보는 겁니다. 왜? 한 시인의 시세계 속에서 특히 이렇게 같은 초기 시의 작품일 때 이게 상호 연관성이 있는 거겠죠. 숨어 있는 연관성. 역시 이것도 보이지 않는 연관성인데 내가 첫 시간에도 첫째 주에도 얘기했지만 시인의 작품이든 어떤 예술가의 작품들은 각각의 한 편 한 편의 시가 독립된 예술 작품이지만 거기에는 잠재적으로 내면된 연속성이 있다. 연결고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아침의 의미와 피의 의미와 이슬의 의미의 관계를 지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작품에서 그죠? 피와 어디 갔어요? 여기 푸른 하늘에 그리고 피와 푸른 하늘의 관계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더 우리가 이 자화상에 나오는 이 피와 이슬과 아침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편의 작품만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연구, 물론 그게 기본이지만 전집을 작품들 사이에 그죠?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 텍스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문학적 개념이 있는데 그때 상호 텍스트성은 어떨 때 쓰는가 하면요. 한 시인과 다른 시인 사이에 어떤 내적 연관성이 있다. 이랬을 때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용어죠. 뭐 많은 문학 이론가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나는 그걸 조금 더 그죠? 활용해서 응용해서 한 작품의
한 시인의 작품 속에서도 상호 텍스트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닙니다. A라는 시인이나 작가, B라는 시인이나 작가 사이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을 때 상호 텍스트성. 그래서 A라는 시인과 B라는 시인을 같이 작품을 같이 놓고 연구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결론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상호 텍스트성이거든요. 나는 이제 한 시인의 작품 속에서도 상호 텍스트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이상과 같은 피와 이슬의 상징적 의미를 자화상에 적용하면 시의 이슬은 육체적 요소인 피가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향하는 찬란히 튀어오는 아침에 도달하는 정신적 의지가 난 어떤 부산물, 다른 말로 하면 부산물 혹은 결정체입니다. 이슬은 밤의 어둠을 극복하고 피를 여과하여 밝은 아침에 시인의 이마 위에 얹힌다. 그래서 이슬을 정신적 지향의 산물로 보고, 이게 바로 시죠. 서정주 시인의 시가 바로 이슬이죠. 자기가 볼 때. 그 피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찬란한 아침이다. 그래서 피와 아침이 이 시의식의 지향 부분에서 뭐예요? 대립 개념, 핵심적인 대립 개념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도 한번 봅시다. 화사라는 작품 말고 문둥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은 작품인데 강렬한 작품입니다. 교재로 보면 280쪽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스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자, 이 작품이 서정주의 잘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짧지만 굉장히 강렬하죠. 왜 그렇습니까? 문둥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문둥이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아기를 하나 먹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인, 그러나 속설에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러죠. 문둥병에 걸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 병명이 뭡니까? 표준화됐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이 존재가 아기를 먹으면, 그죠? 잡아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런 속설이, 그죠? 민간요법인지 속설인지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가 이제, 속설이 있으니까 그걸 아마 이 작품 속에서 그 모티프로, 즉, 착안해서 이 작품을 쓴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문둥이를 보세요. 문둥이의 정체는 역시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그랬잖아요. 문둥이는 밤의 자식이고 한마디로 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어떤 속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기를 하나 먹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 문둥이의 정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도 달이 떴으니까 밤이죠. 그 다음에 여기 꽃처럼 붉은 울음을 웁니다. 왜 울까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도 한센병이 안 나으니까 울었겠죠. 이때 꽃처럼 붉은 할 때 역시 붉은색으로 이 문둥이의 정체는 색채로 따진다면 붉은색에, 그죠? 가깝죠. 그리고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그랬잖아요. 문둥이는 밤의 자식이고 피로 점철된 붉은 존재인데 해와 하늘빛이 왜 서러울까요? 해와 하늘빛을 정오해서 정오할 수도 있죠. 미워해서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최초의 추구는 이 세계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는 밤의 자식에서 벗어나서, 그죠? 이 문둥병이 낫고 싶으니까 광명의 세계, 해와 하늘빛이 있는 자유의 세계로 가고 싶으니까 그걸 추구하지만 그게 실패하니까 붉은 울음을 울고 동시에 서러워지죠. 자, 똑같은 구조입니다.
문둥이가 서러운 이유와 꽃뱀이 원통이 물어뜯는 이유, 뭘? 푸른 하늘을 원통이 물어뜯는 이유, 이 원통이와 보세요. 여기에 서러워를 보세요. 거의 동일한 감정 상태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어떤 대립 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시적 언어가 보여주는 표면만 자꾸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한꺼풀 벗겨내고 심층적으로 읽어보면 여기서 문둥이는 해와 하늘빛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밤의 자식, 피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좌절되기 때문에 서러워지는 것입니다. 물어뜯는 이유도, 원통이 물어뜯는 이유도 푸른 하늘이 정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사실은 추구하는데 좌절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은 또 굉장히 미학적으로 보면 혹은 시적으로 보면 그 상징성과 암시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뭐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이 시에 나오는 피와 문둥이의 이 행위와 이것은 어떤 미학성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서정주 초기 시의 에로티시즘 미학과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연결된다. 뭐 다르게 해석해도 됩니다. 나는 약간 그런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이 문둥이에 해당되는 게 영화 장르로 보면은 흡혈귀, 드라큘라 영화들, 장르들. 요즘은 좀비 영화들이 이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좀비와 또 드라큘라는 좀 다르죠. 흡혈귀 드라큘라는 뭔가 성적 뉘앙스, 즉 이성에 대한 욕망의 뉘앙스와 그 전염병의 뉘앙스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흡혈귀 영화들은 약간 에로틱합니다. 자, 이 작품도 그런 면이 약간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로티시즘 미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이, 꽃뱀이, 특히 꽃뱀이기 때문에 꽃뱀의 피와 그죠? 물어뜯는 행위. 자, 이제 결론으로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상징을 내가 발견했는데 뭔가 하면요. 자, 이 작품은 피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피가 있죠. 그죠? 왜? 애기 하나 먹었으니까 이 문둥이의 입에 다 온통 피로 물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붉은 울음을 운다 했을 때 이 붉은은 피라고 하는 핵심 상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와 하늘빛이라고 하는 해와 하늘빛이라는 이 대립 구조 속에 이 작품에서 뭐가 뭐가 파생됩니까? 울음이라는 이미지가 파생됩니다. 이것도 상징인데, 자, 피와 하늘빛 사이에, 자, 피는 해와 하늘빛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뭐가 부산물로 혹은 결과물로 나타나요? 울음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구조와 자화상의 이 미래 구조를 보세요. 이 작품에 나오는 이슬과 울음을 비교해 보세요. 둘 다 상동성, 즉 공통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피에 사로잡힌 시적 주체가 하늘을 혹은 아침을, 그죠? 아침이나 하늘, 푸른 하늘을 추구하는 결과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혹은 부산물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런 작품들을 같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작품에서 피의 대립 개념은 이슬이 아니라 아침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작품 한 편만 가지고는 근거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작품은 이슬이 등장했고 문둥이라는 작품에서는 울음이 등장했잖아요. 그 차이를 이제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슬과 울음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물의 이미지인데, 그죠? 같은 물이지만 이슬은 이마에 얹히고 정신적 추구의 결과물이죠. 좀 더 정신적인, 그죠? 성화의 결과물입니다. 울음은 뭘까요? 이것은 감정적인, 정신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 해소입니다. 즉, 좌절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슬과 울음의 차이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작품만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두 편, 세 편을 그죠? 같이 연결해서 아침의 의미와 이슬의 의미와 피의 의미 이런 것들을 그죠?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 미래 자화상의 미래 부분에 나오는 핵심 상징들에 대한 그죠? 지금 분석이죠. 이제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불의 상징입니다. 불의 상징. 불의 상징이 지금 여기 햇빛이 있죠. 하늘빛이 있고요. 여기는 푸른 하늘이 있고요. 여기는 아침이 있는데 이것은 다 밝은 색입니다. 밤과 대비되는 밝은 세계인데 그것이 그 상징을 이제 불의 상징으로 일단 놓고 불의 상징까지 이제 좀 더 찾아서 탐구해서 시의식의 뭐예요? 전체적인 구도를 이제 핵심 상징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논문은 자화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자화상이 가지고 있는 과거 부분과 미래 부분에서 시의식의 발생과 시의식의 지향에서 각각 핵심적인 대립 상징으로 애비와 M이 피와 아침 그리고 그 핵심적인 대립 상징만 가지고 서정주 초기시의 의미 구조를 찾아내려고 하면 좀 단순해지겠죠. 그러나 그 위에 많은 부수적인 상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간의 질서와 관계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디에 도달할 수 있어요? 구조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어떤 구조? 상징 구조. 다른 말로 하면 의미 구조. 그죠? 지금은 마지막으로 이제 불의 상징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도출한 그림인데 이제 불을 살펴보고 나서 이 그림을 내가 왜 이런 상징 구조를 찾아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 수업은 일단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